이번 여름 휴가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고향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간지리는 풀냄새와 장독대에서 풍기는 된장의 구수한 향,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칼질 소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역시 집이 최고구나 하는 안도감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장작 더미를 정리하고 계셨고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오랜만에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틀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오빠가 직접 여자친구를 데려와 부모님께 인사시키겠다는 건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손수 해신탕을 준비하셨습니다. 닭, 전복, 문어, 인삼, 버섯까지 들어간 정성 가득한 음식이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마자 퍼져나오는 향이 집안 가득히 번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고 오빠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분이 앞으로 나의 새언니가 될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첫인상은 단아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허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기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비 새언니가 남들이 손도 대지 않은 전복과 문어를 한데 모아 자기 그릇에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태연하게 음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 앞에는 푸짐하다 못해 넘칠 듯한 음식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작은 반찬들만 조금씩 집어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럴까? 혹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걸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숟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맛이 없었나 내가 괜히 했나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비 새언니의 첫인상은 깔끔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고개 숙여 인사하는 태도, 차분한 목소리. 형식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어쩐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허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 한편에 작은 의구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음식 앞에서의 태도는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곤 하는데 첫날 저녁의 해신탕 사건은 어머니께 큰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욕심스럽게 담아두고 결국 남기는 모습은 어머니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요리하며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손맛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셨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접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예비 새언니의 태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을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입에 맞지 않아도 그렇게 남겨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차라리 조금만 덜어갔더라면 어머니의 마음이 덜 상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어머니께서는 제게 속내를 조금 털어놓으셨습니다. 혹시 음식이 맛이 없었던 게 아니냐,
내가 괜히 다른 걸 했던 건가? 저는 얼른 그럴 리 없다. 어머니 음식은 최고다라고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을 가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눈가에는 벌써 서운함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께서는 또다시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해물찜을 하셨습니다. 오빠가 예비 새언니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꽃게, 새우, 홍합, 조개, 오징어까지 그야말로 바다를 한 상에 옮겨 놓은 듯 푸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손질을 하셨습니다. 게딱지를 뜯어내고 오징어 껍질을 벗기고 조개를 해감하며 손끝이 빨갛게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공들인 음식이기에 어머니의 기대는 더더욱 컸습니다. 이번만큼은 예비 새언니가 만족스럽게 먹어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식탁에 음식이 올려지자 모두의 시선이 해물찜 위로 모였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꽃게, 탐스러운 새우, 벌어진 조개 속 살들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낯설고 당황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비 새언니가 앞접시에 수북이 해물찜을 담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게 다리며 새우며 조개들을 마치 쓸어 담듯 담아놓더니 잠시 후 그녀의 앞은 작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참 잘 먹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입 뜨는 듯 하더니 곧 젓가락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 앞에 놓인 해물찜은 거의 그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움직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정성으로 지은 밥상이 무참히 외면당한 것 같은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부엌에서 접시를 치우시던 어머니의 손길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빈 접시 위에 남겨진 게딱지와 새우 껍질은 오히려 화려했지만 정작 음식은 거의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그 잔반을 치우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입에 맞지 않아도 조금만 덜어갔더라면 혹은 배가 부르다면 미안하다는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어머니의 마음이 이토록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음식이 맛이 없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존심은 그렇게 두 번째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는 깊어지고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오빠와 어머니가 통화를 하던 중 예비 새언니가 옆에서 인사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음식이 다시 먹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지만 곧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다는 듯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갈비찜을 해야겠다.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내 특기 요리니까. 저 역시도 어머니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어머니는 정성껏 고기를 손질하셨습니다. 핏물을 빼고 양념을 배게 하고 뭉근하게 끓이며 간을 보셨습니다. 주방 안에는 달큼하면서도 깊은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들어 툭 떨어뜨리면 결대로 흐트러질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식탁에 올려진 갈비찜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윤기, 은은한 향, 그리고 고기가 연하게 풀어지는 모습. 저와 아버지는 벌써부터 군침이 돌았습니다. 예비 새언니 역시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릇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장면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갈비찜을 마치 찌개 퍼가듯 수북이 자기 접시에 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기는 원래 한두 점씩 덜어 먹는 건데 하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절반도 먹지 않고 남겼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어색함을 견딜 수 없어 억지로 다른 반찬들을 집어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음식이 맛이 없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저 아가씨는 왜 그러는지 도통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입맛이나 버릇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태도에는 어딘가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진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식탁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갈비찜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셨지만 부엌에서 혼자 일하실 때마다 무겁게 드리워진 한숨이 저와 아버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빠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듯 혹은 알고도 외면하는 듯 예비 새언니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복이 다가오니 어머니의 보양식이 그립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예비 새언니가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의 음식이 또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 이번에도 꾹 참고 정성들의 해신탕을 준비하셨습니다. 닭, 인삼, 전복, 문어, 버섯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솥 안에서 푹 끓여낸 국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향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예비 새언니는 또다시 태연하게 수북이 음식을 담았습니다. 문어 다리, 전복, 버섯, 고기까지. 그릇 가득 차오르는 걸 보며 저와 아버지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잠시 후 예비 새언니는 국물 몇 숟가락을 뜨고 반찬을 마구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는 거의 절반을 혼자 차지했고 메추리알 조림도 그녀의 젓가락 아래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앞에 쌓아놓은 해신탕의 전복과 문어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왜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아껴 먹는 중이라며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눈가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오빠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속내를 쏟아내셨습니다. 아껴 먹는다고? 그럼 아껴둔 걸 끝내 먹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왜 남겨? 왜 남의 음식을 욕심껏 담아두고 결국 버리냐? 음식하는 사람 마음은 생각도 안 하나? 지입된 걸 누가 먹어?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데 아깝지도 않은가? 미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저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지. 저런 태도로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하겠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제 마음 역시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님을 저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비 새언니의 행동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으니까요. 말복날 저녁의 사건 이후 어머니의 분노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예비 새언니의 행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엔 서운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화로 그리고 실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이야. 그런데 저 아가씨는 아무렇지 않게 남겨. 그것도 욕심껏 담아놓고 말이야. 이건 단순히 입맛 문제도 버릇 문제도 아니야. 남이 다 먹을까봐 먼저 챙겨두는 것 같아. 그게 뭐야? 결국은 못 먹고 남기잖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며칠 뒤 또 한 번의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빠가 먼저 날짜를 잡았고 예비 새언니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지켜본다. 대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본다. 식탁 위에는 다시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올려졌습니다. 잡채, 나물, 불고기, 갈비찜, 각종 전까지. 그야말로 잔치였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또다시 해맑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비 새언니는 변함없이 음식을 자기 접시에 가득 담았습니다. 계란말이는 절반 이상, 메추리알은 거의 전부, 불고기도 한 접시 통째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음식들을 조금씩 집어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작 욕심껏 담아놓은 음식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폭발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남이 다 먹을까봐 욕심을 내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내가 남긴 걸 누가 먹는 줄 아느냐? 내가 버려야 한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내가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게 나한테 어떤 기분일 것 같으냐? 식탁 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순간 얼어붙은 듯 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껴 먹으려던 건데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껴 먹는다면 끝내 먹어야지. 아껴놓기만 하고 결국 버리는 게 무슨 아낌이냐? 그건 아낀 게 아니라 낭비다. 게다가 내가 그렇게 남긴 음식은 내가 치워야 한다. 그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허무하게 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며느리가 된다면 우리 집안 밥상은 늘 그렇게 될 거다. 나는 그걸 감당 못한다. 오빠는 황급히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못 본 채 못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과연 가정을 꾸릴 수 있겠느냐. 예비 새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웃음을 지으며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의 폭발은 가족 사이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단순히 식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결혼으로 두 집안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폭발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더 이상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뭘 해줄까? 하시며 즐겁게 요리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칼질을 이어가실 뿐이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만 밥상을 차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역시 말씀이 적어지셨습니다. 식탁 위에서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를 메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빠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태어냈습니다. 여전히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에 욕심을 내고 남기고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어남이 오히려 어머니의 분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가씨는 반성이라는 게 없어. 사과 한마디 없잖아.
내가 왜 화냈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겠지. 그게 더 무섭다. 저는 속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소해 보일지 모를 식탁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드러내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자신이 남긴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빠는 끝내 예비 새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음식 버릇일 뿐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다. 남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다. 그걸 모른다면 다른 것도 모르는 거다. 그날 이후 균열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오빠는 집을 찾아오는 횟수조차 줄였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단순히 갈라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오빠의 약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오빠는 진지하게 결혼을 추진하려 했고 양가 상견례 자리까지 잡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인정 못한다. 밥상 앞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나는 차라리 잘못되겠다. 내가 평생을 음식을 해오며 살아왔는데 그 정성을 함부로 짓밟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말에 오빠는 분노했습니다. 엄마는 고작 밥상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습니다. 예비 새언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잘 먹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 태연한 말투는 어머니의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잘 먹고 싶으면 남기질 말아야지. 욕심껏 담아놓고 버리는 게 뭐가 잘 먹는 거냐? 내가 남긴 음식은 내가 버려야 한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그렇게 짓밟는 게 내겐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걸 보는 나는 매번 가슴이 찢어진다. 예비 새언니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만이 그녀를 감싸며 어머니께 맞섰습니다. 그렇게 식탁은 더 이상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집을 떠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소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을까? 아니야, 내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아들을 잃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 선택은 비극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가족의 파국을 불러오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빠는 예비 새언니와 함께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큰 상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요리를 통해 느끼던 삶의 기쁨을 완전히 잃으신 듯 했습니다. 냄비 속 국은 예전처럼 진하지 않았고 상 위에 오르는 반찬은 간단한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중얼거리셨습니다. 음식은 마음인데 내 마음은 결국 짓밟혔구나.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버릇처럼 보였던 예비 새언니의 태도가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린 씨앗이었다는 것을. 욕심껏 담아두고 결국 남기는 그 행동은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심함, 그리고 배려 없는 이기심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오빠와 예비 새언니는 결국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오빠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빈 식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따뜻했던 식구들의 웃음소리, 화기애애했던 밥상머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자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리에서의 무심함이 결국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건 단순히 음식만 버리는 게 아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을 버리는 거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서의 작은 태도가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의 식탁 위에서도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소풍 같은 인생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